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 서울의원 내분비내과의 송영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의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를 진료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수술하는 건 아니고 외과 선생님께서 이제 정성껏 수술해 주신 환자들을 그 뒤에서 어떻게 이걸 잘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는가, 또 재발이 있으면은 일찍 발견해서 최선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 환자 관리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루잰 것처럼 되기는 사실 어렵고, 이런 환자 관리를 위한 소위 진료 지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한갑상선학회에서 2024년에 만들어낸 게 있고, 작년에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만든 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유럽 갑상선학회의 것이 있고, 또 일본도 일본 갑상선학회의 것이 있고, 이것들이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큰 틀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 나라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갑상선암의 수술이 제일 중요한 거고, 첫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수술 후 관리도 거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들 상태는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달리하겠습니다. 아주 위험도가 낮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위험도인데, 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림파절 전이가 거의 없든지 5개 이하면서 전부 2mm 이하인 경우, 또 이 절제면이 암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재발 위험도가 아주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죠. 대개 5%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봅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한쪽에 이렇게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현미경적으로 갑상선 외에 피막 외에 침범이 있는 경우, 임파절 전이가 있는데 2mm보다 크거나 혹은 5개를 넘는 경우, 또 뭐 그런 경우들에서 인제 비교적 낮고 중간 정도다. 중간 정도지만 쪼끔 위험성이 있어서 16 내지 30% 정도 되는 거는 사이즈가 큰 경우, 근데 이게 양쪽으로 다발성으로 생긴 경우라든지, 임파절 크기가 제법 크지만 3 센티까지는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 조직학적으로 이게 좋지 않을 때 있는 경우,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이 제법 되는 걸로 돼 있고, 재발 위험성이 아주 많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아주 큰 경우 4 센티를 넘는다든지, 또 이 분화도가 아주 나쁜 경우라든지, 임파절 전이가 있는데 이게 3 센티가 넘는다든지, 또 유관적으로 갑상선 피막 외에 침범이 있다든지, 원격 전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0% 이상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암종, 그러니까 유두암 말고 여포암이나 혹은 종양세포암에서도 있지만 상당히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 유두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환자도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은 요즘 발견되는 수술받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게 저위험군이든지 저위험, 중간위험군, 이런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마는, 또 일부 재발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재발을 줄이고, 재발이 있는 경우에도 일찍 발견해서 최적의 치료로 재발한 암으로 인해서 환자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서 만들 때는 잘 보였는데 너무 작아 갖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암도 있는데,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암 뭐 이런 아주 상당히 드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국내에선 굉장히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유두암이 이 조직적으로 볼 때, 조직학적으로 봐서 이 핵의
염증이 있으면은 그게 있으면은 이 유두암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포성 암, 여포 변종 같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여포 선종이나 여포암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래서 뽑아서 암세포에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것을 보는데,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프나 더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최초의 암이 생기는 것과 또 암이 진행하는 거, 그런 거에 관계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수술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양쪽을 다 수술해서 다 띄었으면은 뭐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주 작은 암 이런 것들,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걸로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쪽만 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띄고 한쪽은 남겨 둔 경우에 환자는 '아, 이거 한쪽만 띄었으니 뭐 인제 별 문제 없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갔더니 조직 검사 결과를 보니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맞아, 다 띄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별 문제 없다." 그러더니. 근데 수술 전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게 이 갑상선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맞아띄는 거를 우리가 완료 절제술, completion thyroidectomy라고 하는데, 이게 옆절제술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에 되죠. 근데 이게 미리 알 수 있으면 다 얼마나 좋겠냐마는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크기가 얼마냐, 이거는 뭐 수술 전에도 초음파나 다른 영상 진단을 통해서 대강 알 수 있지만, 갑상선 피막을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지는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열고 나서도 띄어보지 않으면 현미경적 침범 이런 거는 눈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다음에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알 방법이 사실 거의 없고, 수술 시에도 이 경험이 많은 외과 선생님이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는데,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림파절처럼 생긴 걸 다 뗀다, 그렇게 하고 수술을 해서 그걸 조직 검사를 해 보고 이게 몇 개냐, 그거에 따라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m를 넘거나 5개를 넘거나 이러면 이게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모르고는 하는 뭐 수술 전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띠근육이라는 거, 갑상선 앞으로 있는데 이게 그로스하게 눈으로 봐서 분명히 뭐가 들어간 것 같으면 가능하면 전절제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옆만 절제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마저 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미경적인 혈관치면 이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수술해서 띄어낸 거를 다 잘라서 봐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위험 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그것도 역시 수술 끝나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수술 더 해서 마저 다 띄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다 수술 또 하기 싫죠. 환자들 뭐 한 번 하기도 싫은데 2번 하자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걸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바로 빨리 수술해서 다 끝내고 방사성 요드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해 놓는 게 재발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띄어야 되는 거를 방사성 요드를 많이 주어 가지고 한쪽 남은 엽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있기는 하겠으나 그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 치료를 해 가지고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완료절제술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그냥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쪽을 다 떼어서, 즉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옆절제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갑상선 컴플리션 타이로이덱토미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옆을 통째로 남겨 들어 놓은 경우에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저위험군에서는 일률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저위험군 대개 엽절제만 하니까 할 수도 없죠. 중간 위험군 환자에서는 개별 환자에서 위험도를 봐서 시행하고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전부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엽절제만 했다면 컴플리션 타이로이덱토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요오드를 투여하는 거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로는 수술해서 다 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갑상선 피막 부근에 있는 건 조금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상 갑상선 조직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거를 없애는 목적으로는 30 내지 50 밀리큐리 정도의 저용량을 사용해서 투여를 합니다. 보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경우에는 30 내지 100 밀리큐리 정도의 비교적 많은 용량을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전이병소가 있다든지 혹은 유관적인 갑상선 피막 외에 침범이 있어서 잔여 암 병소가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치료를 해서 이걸 없애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0 내지 150 밀리큐리 혹은 그 이상의 고용량을 투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방사성 요도 투여도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를 얼만큼 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그 사이에 뭐 식이요법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훨씬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투여를 할 때는 인제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째로는 치료하기 한 2주 전 정도 2주 전에는 이 식이요법을 좀 해서 식사 중에 요오드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요오드 풀이 소변으로 다 빠지면서 그게 없어지면 그래야 방사성 요오드가 남아 있는 갑상선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 사실 요오드가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요오드 대부분이 천일염을 통한 거거든요. 천일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가 있고 각종 절임, 장아찌 같은 것들, 젓갈 이런 거에다가 김치가 천일염이 들어가죠. 이런 거를 다 제한을 해야 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겠지.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제품에 요오드가 들어있는 걸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나 뭐 치즈나 뭐 이런 거를 제한하게 되는데 유제품을 제한하면은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유제품 안 먹어도 크게 불편은 없지만 장이나 뭐 김치나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요오드 투여하기 전에만 잠깐 하는 거지 그다음에는 끝나고 나면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요오드를 투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몸에서 나오는 TSH 농도가 올라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투여하던 갑상선 호르몬을 잠시 중단함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체내에서 TSH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TSH가 올라가서 잔여 갑상선 조직을 자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방사성 요오드의 섭취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전자 재조합법으로 만든 TSH가 있어요. 그거를 궁뎅이에다가 근육 주사를 하고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방법이 인제 장점이 기능 저하증이 갑자기 오면서 생기는 불편이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하면은 잠깐 사이에 상당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히 힘들어요. 몸이 많이 붓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고 이렇게 반응이 느려져서 운전하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런 유전자 재조합 TSH를 주사를 하면 그런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분화갑상선암 환자를 수술 후 추적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속의 사이로글로불린이라고 그러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과 이 목의 초음파를 찍어 보는 두 가지입니다.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갖고 충분하다고 그러려면은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해서 자녀 갑상선이 하나도 없다. 그래야지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게 되겠고, 특히 사이로글로불린을 측정해 갖고 이게 측정이 안 된다. 그렇게 낮다. 그러면은 저위험군에서는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아주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초음파로 또 이상이 없다. 그래야 되죠. 초음파는 목에만 볼 수 있지 목 이외의 부분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암이 전신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인데,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대개 재발이 있어도 목에 있는 임파절에서 있지 이 멀리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갖고 충분하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요즘 들어서 이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이걸 양쪽 다 수술하는 일이 거의 없고, 양쪽 다 한다고 해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게 유효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로글로불린 측정은 세컨 제너레이션 어세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TSH가 상승된 결과에 의해서 자극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상선 호르몬을 잘 먹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측정하면은 이게 맞나?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엽절제만 한 경우에는 한 번 측정하는 것만 갖고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측정하다가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게 갑자기 올라간다.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로글로불린이라고 그러는 단백질은 갑상선 여포세포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해서 정상 갑상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앴다고 그러면 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 속의 사이로글로불린은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이로글로불린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어디엔가 비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비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라는 건 뭘까요? 갑상선 암이 퍼져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에 암이 퍼져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엽절제만 해 놓은 경우에는 한쪽 엽이 그냥 통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도 갑상선에 대해서 그 사이로글로불린이 나오지만 남아 있는 정상 갑상선 세포에서도 사이로글로불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표지를 해 놓기 전에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전체를 다 띄면 안 나오면은 갑상선암이 재발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분 절제만 한 경우에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측정하면서 보다가 이게 점차 오른다. 그러면은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갑상선이 이 저절로 증식해 갖고 커질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저절로 증식해서 커지는 거는 암세포밖에 없거든요.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수술 전 사이로글로불린 측정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 측경부에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가, 양측으로 림프절 전이가 있는가, 원격 전이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이로글로불린치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인데, 요거 갖고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이게 현저히 높은 경우 사이로글로불린이 보통 0 에서 20 정도인데 300이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원격 전이가 아주 심하게 있다고 옛날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환자가 문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측정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냥 정상 범위 내에 나오든지, 조금 높아도 이게 뭐가 어디서 나와서 높은 건지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로글로불린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약을 먹는데, 양측성으로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기한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겠죠.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호르몬을 약으로 먹지 않으면은 심한 기능 저하증이 돼 가지고 생명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 먹기 싫은데 한쪽만 띄고 한쪽 놔두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띄우면 약을 안 먹냐? 그건 아니에요. 한쪽만 띄어도
왜 그런진 잘 모르지만 한 15 내지 20% 정도 환자는 한쪽만 갖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정도의 기능 저하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TSH를 정상 범위의 중간 이하로 유지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권고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 환자의 반 정도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약을 먹어서라도 이게 정상 범위 중간 이하로 유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래저래 한쪽만 수술한 경우에도 약을 먹을 가능성이 반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중간 이상 위험군의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H를 정상 이하로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100% 재발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 몇 년 이상 이렇게 끌면서 보다가 몇 년 지나도 재발이 없다. 그러면은 중단하고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는 한쪽만 띄고 한쪽 놔뒀다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안 먹는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쪽만 띈 경우에도 호르몬제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다려 보고 선생님이 권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건 이 갑상선 여포세포에서만 나오는데 갑상선 그냥 다 놔둔 경우에는 대개 3에서 40 사이입니다. 정상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의 값을 유지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줘 가지고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반 정도로 낮아져요. 그리고 옆절제를 해서 한쪽 띄고 한쪽 남겨 놓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잔여 갑상선이 한 5 내지 8 그램 정도 나와 있는데 대개 10 이하의 값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갑상선을 대강 다 띄었다. 그래서 남은 게 1 내지 2 그램 정도다. 그러면 2 이하로 아주 낮은 값으로 유지하게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해서 잔여 갑상선을 다 파괴한 경우에는 아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사이로글로불린이 측정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재서는 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안 재지는 것 같아도 TSH가 올라가면 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TSH가 올라가면 갑상선 여포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여포세포에서 갑상선 사이로글로불린을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하던 것도 TSH 자극을 받으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해서 보는 것이 옛날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TSH를 측정하는 방법처럼 사이로글로불린을 특정하는 것도 그 제2 세대 측정법이 개발이 돼서 요거를 다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0.1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대개 다 그런 측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진다고 그러면 0.1을 넘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TSH 자극을 주면 10배 정도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컨 제너레이션 어세이로 측정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로글로불린을 측정하는 것은 이 내인성 TSH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끈다거나 혹은 리컨비넌트 휴먼 TSH를 주사하고 재는 방법을 스티뮬레이티드 사이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호르몬 위드로얼 다음에 한 것이 이 갑상선 암 재발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사이로글로불린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재발이 거의 없었어요. 재발이 거의 없었고 1.3% 에서 재발을 보였어요. 그거를 넘는 경우에는 13% 에서 재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1 년쯤 있다가 또 재서 봤더니 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10배 이상 재발 가능성이 올라가더라.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금방도 알 수가 있다.
이 사이로글로불린을 측정하면.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아 이 사람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고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증가하는데 사이로글로불린이 1 보다 작은 경우에 안티바디가 없는 경우에는 재발 거의 없습니다. 1% 정도. 1 에서 2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봤더니 2 에서 10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재발 좀 하는데 한 반 정도가 재발하는 걸로 돼 있고 10을 넘는 경우에는 80% 에서 재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거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덩어리 같은 거 그걸로 없애는 게 치료지 피 검사 결과를 좋게 하는 건 치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가 보여야 재발했구나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치료지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피 검사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도 이렇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처음 갑상선 사이로글로불린치가 높을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 사이로글로불린 어세이는 대개 0.1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이 동위원소 치료를 뭐 루틴으로 지금 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쪼끔 요거보다 높아도 대개 한 0.5 까지는 뭐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이로글로불린에 대한 안티바디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이로글로불린이 잘 측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값과 알 수 없는데 보통 정상인과 달라서 이 암 환자에서는 안티바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티바디가 높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안티바디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이로글로불린이 높은 것처럼 쳐서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잘 안 보이겠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제 영상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CT나 MRI 같은 소위 그 횡단면 영상이죠. 크로스 섹셔널 이미징은 초음파를 봐 갖고 이상 소견이 없다. 그런데 사이로글로불린은 쪼끔 올라가 있든지 점차 상승되든지 그런 혹은 안티 사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가 상승되거나 새로 나타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생화학적으로 '사람 이 몸 안에 암세포가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게 됩니다. 보통 암이 어디서 재발이 제일 많으냐. 목에 있는 임파절에서 재발이 제일 많은데 목에 있는 임파절은 초음파가 아주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지만 초음파가 들어가지 않는 사각이 있어요. 기관하고 식도하고 사이라든지 혹은 가슴 속에 있는 데는 초음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목의 CT 그다음으로 많이 퍼지는 데가 폐에 있는데 폐에도 CT를 찍어 갖고 하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찍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은 요거를 CT나 MRI로 추적 검사를 하면서 어떤 속도로 커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발견됐으니까 즉시 이걸 뭐 수술하냐. 대개는 이게 다발성이라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목에 있는 경우는 뭐 대개는 수술할 수 있지만 목에 있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못 하는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CT 촬영 시 조영제를 쓰면은 이게 조영제가 요드를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 그랬었는데 최근에 인제 쭉 연구를 해 봤더니 조영제를 써도 4-5 주면 몸에서 조영제가 다 빠지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조영제 써서 촬영하셔도 되고. PET를 찍어야 아느냐인데 PET-CT는 이게 다 네거티브인 경우 혹은 영상에서 뭔가 보이는데 사이로글로불린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 목에 임파절이나 조그만 폐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로글로불린이 그렇게 현저히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았는데 사이로글로불린은 무지하게 높다. 그러면 이게 그것만 갖고 이렇게 높아지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뭐 또 하나는 이 갑상선암이 잘 가는 게 뼈에 잘 퍼집니다. 뼈에 퍼지는 경우에는 사이로글로불린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그럼 뼈를 찍어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 전신의 뼈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200 몇십 개인데 그걸 다 일일이 찍어서 본다는 거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대개 퍼지는 거는 이 척추뼈나 혹은 이 긴 뼈 혹은 골반뼈 뭐 두개골 뭐 이런 데 잘 퍼지거든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전신 PET 촬영을 하는 게 좋죠. MRI를 찍는 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MRI는 전신의 뼈를 다 MRI를 찍는 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ET-CT를 찍어서 한꺼번에 다 보고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래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위험군에서는 TSH를 요런 정도로 그러니까 정상을 한 0.5에서 한 4, 5 정도까지라고 그러면 정상의 중간 이하로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옆절제술만 한 경우와 전절제술만 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 초음파를 하고 TSH 비자극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를 봐서 완전 반응 컴플리트 리미션이 오면은 또 그냥 목표로 하면서 두고 보는 거죠.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구조적으로 불완전 반응이다 그러면 어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근데 이걸 뭘 치료를 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TSH를 더 억제를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조금 늘려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반복적으로 울트라사운드를 해서 봅니다. 중간 위험군에서는 TSH를 조금 더 낮춰요. 그래서 이건 뭐 옆절제술을 했다고 그래서 중간 위험군에서 반드시 그 맞아 다 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튼 검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게 다 좋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TSH만 쪼끔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두고 보는 거고.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고위험군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고위험군에서는 TSH를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게 유지를 하고 이거는 전절제술을 하고 동위원소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 이 초음파를 보고 TSH를 자극해서 갑상선 글로불린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보느냐인데 완전 반응을 보여서 다 없어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뭐 TSH를 조금 올려줘도 되겠고 이게 구조적으로 아직도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럼 TSH 계속 억제하면서 그걸 자극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게 이 경우가 제일 많죠. 피 검사에서만 이상이 나오고 사진으로는 뭐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계속 또 검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 갑상선 사이로글로불린이나 사이로글로불린 항체가 증가하면 페트를 찍는다든지 혹은 동위원소 투여를 하고 나서 전신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상태를 그때그때 판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이나믹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층화하는 이유는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왜 그러냐면 치료라는 건 거기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환자가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뭐 이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한테 아주 많은 치료를 이것저것 한다는 거는 그건 지나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환자가 좀 힘들어도 그걸 참고 치료를 잘 받아야죠. 그래서 재발이 없도록 해 주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또 시간이 경과하면 새로 항상 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층화를 해서 그 층화도에 따른 위험성을 판정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나서 추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분화 갑상선암도 식단에서 요드를 조심해야 되나요? 근데 요드를 조심할 이유는 별로 없고 단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한다면 하기 전에 2주 정도 요드 제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요드를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뭐 요드를 피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평소처럼 그대로 갑상선 치료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임신 계획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치료부터 후에 6 개월 정도 지나면은 임신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하고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6 개월 지나면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방사성 요도 치료하고 나면 임신 못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임신하셔도 됩니다.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조금 늘려 먹어야 되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고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관련 검사하려면 건강검진할 때 따로 요청해서 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피검사만 하면 될까요? 글쎄 어느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검사만 한다 그러면 대개는 호르몬 검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이상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 뭐 호르몬은 괜찮겠지만 혹이 있는지 어쩐지는 초음파를 봐야지 모르죠. 그리고 갑상선 암 환자 검사는 검진할 때 그런 것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어떤지 보려면은 그거는 수술하고 추적 관리 받는 데 가 갖고 자주 오라는 데로 가서 검사하시는 게 답입니다. 피 검사만 해서 된다는 거는 글쎄요. 호르몬 검사만 해 갖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특별한 증상 없이 수치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타이로글로불린은 많이 높은데 초음파나 기타 영상 진단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도 골치 아프겠지만 그런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는 머리가 더 아픕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진다 수치가. 그러면은 대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진을 찍으면 뭔가가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년, 20년 지나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그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니까 수치만 떨어뜨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분은 "피로하고 체중이 늘었는데 TSH는 정상범위라고 합니다." 갑상선 문제일 수 없죠. TSH가 정상이면 뭐 그럴 수는 없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체중이 줄지만 기능 저하증이 돼서 체중이 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증과 체중 증가 혹은 비만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체중이 늘면은 살을 빼야지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 갖고 살이 빠지지는 않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있는데 용량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프리 T4와 TSH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씩 조절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한 번 용량을 변경하고 나서는 적어도 한 2-3 개월 지난 다음에 피 검사를 해야지 용량 바뀌었으니까 일 주일 있다 검사하면은 뭐 똑같습니다. 잘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그다음에 검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절이 1 센티 미만이면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그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기로는 1 센티보다 작은 거는 굳이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1 센티보다 작은 경우에는 설사 암이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수술해야 될 만큼 그 악성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조금 두고 보다가 커지면 그때 가서 검사하고 안 좋은 거면 수술해도 예후에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굳이 미리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안 크니까 검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커지긴 커지는데 아주 천천히 자라니까 갑자기 어떻게 자라나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도 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6 개월, 1년 혹은 2년 지나서 커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예후가 다른가요? 조금 다릅니다. 여포암이 조금 예후가 나쁜데 유두암은 주변 임파절에 전이가 많습니다. 여포암은 임파절 전이는 거의 없고, 전이가 있다고 그러면 원격 전이가 있어서 폐나 뼈나 이런 데 퍼집니다. 일단 원격 전이가 되면은 그걸 수술해서
떼어내기 전에는 완치를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포암이 조금 더 예후가 나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포암도 진단이 일찍 돼서 일찍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뭐 많이 퍼져 있는 경우는 드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유두암은 세포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포암은 암인 여포암과 양성인 여포 선종과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니 우리 진단적인 수술을 해봅시다, 그러는 경우도 생기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그냥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고, 여포암인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양성인 여포 선종이 오래되면서 커지면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수술해서 이거 암도 아닌데 뭐 일찍 수술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수술해서 그걸 처리하면은 암으로 될 걸 다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